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20대 후반의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는 딸 1명과 아들 1명을 낳아서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우 넓은데 우리가 사는 곳은 경기도 남쪽의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은 경기도 남쪽 동쪽에서 마련하여 살았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그 지역에 계시고 제 친정은 지방에 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입니다. 제 남편의 가족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3남매 중 첫째인 제 아버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에 매우 민감하신 분입니다.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리세요. 누군가 어떤 연예인이 땅을 투기하여 얼마나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집에 있는 어떤 아이가 차종을 전에 타던 것보다 얼마나 더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캠핑 장비도 브랜드와 등급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제품을 사려면 최소한 어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따지는 것이 습관처럼 매우 익숙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런 것이 짠돌이 기질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으려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요. 해당 내용의 한국어의 번역이 없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치러 다니지 않으시면서도 자트렁크에는 골프를 치러 다니는 장비들을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괜히 트렁크를 한 번씩 열어서 무언가 꺼내고 정리하는 척을 하시죠.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가 골프를 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아주버님의 스타일이에요. 누군가 그런 것을 물어볼 때 아주버님께서는 호화 골프장들을 입에서 줄줄이 읊으시는 겁니다. 정말로 아주버님께서 그 값비싼 골프장들을 다녀보셨냐고요? 어디 회원권이라도 있으셨냐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고 싶으셔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제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악의가 섞인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 진짜 아주버님의 캐릭터에 적응이 어려워 너무 혼란스러웠고 여러모로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익숙해져서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시댁의 3남매 중 막내인 제 시누이인데 자기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나름 늦둥이라고 할 수 있죠. 집에서 약간 호호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막내이면서 혼자 딸이라 그런지 나름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볼 때에는 무섭지 않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싸가지가 많이 없는 인상을 받았어요. 우와, 저희 작은 오빠와 결혼하신다는 언니가 있어요 라는 얘기는 듣기만 하다가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실제로 만나니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실물보다 사진이 나으시네요. 이렇게 사진에서만 잘 나오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언니가 사진 찍을 때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제가 사진을 잘 보는 줄 몰랐는데 이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사진으로만 인상을 살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나저나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 작은 오빠가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제 욕을 했었나요? 네, 막내라서 귀여움이란 얘기만 자주 들려왔어요. 그동안 수험생활로 많이 고생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최선을 다하셨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꼭 원하시는 대학에 진학하셨으면 좋겠어요. 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 수능 전에 해주셨어야 하는 이야기죠. 분명히 자신의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능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안 준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기분 나빴어요. 아이고, 정말 미안해요. 직장에서 큰일이 터져서 그거 수습하느라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원래는 수능 전에 챙겨주고 싶었는데 딱히 안면도 없는 상태에서 선물만 달랑 보내면 그건 또 성의가 아닐 것 같아서 고사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괜히 그랬었네요.
선물이라도 따로 들려보낼 것을 후회해봤자 어떡하겠어요. 이미 늦었잖아요. 저는 수능을 다 봐버렸고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수능인데 그 선물을 못 받았어요. 두고두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에 대한 점수는 100점 만점 중 50점이에요. 나머지 50점을 얻으려면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뭐, 그런 싸가지가 다 있었는지. 뭔데 누가 점수를 매기라고 했나요? 감독직이라도 맡겼나요? 그때의 순간을 회상하다 보니 오랜만에 분노가 다시 솟아오르네요. 당신은 맹랑한 예비 시누이 정도로만 애써 포장한 것 같아요. 시누이는 짝퉁을 사는 안이 있어도 어쨌든 제조사가 아니면 신발이나 가방은 다 거절하는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 학생이 교복 위에 있는 카디건이나 후드인가요? 잠바를 꼭 비싼 브랜드를 사야 했나요? 부모님께 온갖 시간을 써서라도 그 브랜드를 얻어냈네요. 친구들 사이에서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장남인 아주버님은 시누이가 고등학생일 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막내 동생이 브랜드 없는 보세 제품은 싫다 하여 고집을 부리고 난리를 일으키니 아주버님은 나이키 신발부터 가방, 옷까지 몇 번째로 사주셨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웃음거리가 담겨 있는데 아주버님은 그중 몇 개는 짝퉁으로 사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걔는 어차피 대학에 가면 지금 입고 쓰는 것들은 모조품이라도 쳐다보지 않을 테니까요. 굳이 비싼 가격을 내고 사줄 필요는 없죠. 그냥 자기 친구들에게 브랜드 로고만 보여주면 되었잖아. 그의 전략이 통했다는 게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인생에 한 번뿐인 수능을 눈에 떤 언니는 황당하기도 다음 해에 또 수능을 봤답니다. 그 이유는 재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결코 지방의 대학 이름을 모를 만큼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재수를 선택했어요. 수능을 그저 잘 못 보았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한 언니는 저한테 꼭 수능 선물을 달라 했는데 그때는 은근히 물품까지도 지정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때 유행했던 것이었죠. 브랜드에서 나온 시계였습니다. 수능 시험장에는 손목시계를 필수로 가지고 가야 해서 유용한 물건을 받고 싶다며 시누이가 둘러봤지만 정말 그런 가벼운 의도였다면 브랜드를 지정해주지도 않았을 텐데요. 어쨌든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기 때문에 시누이는 어차피 한 집안 식구가 될 팔자였으니 제가 그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본심으로는 그렇게 해주긴 쉽지 않았어요. 얄미움이 들었거든요. 맹랑하게 값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한 것이 얄미웠다기보다는 시누이 때문에 결혼이 지연되어서 근본적인 얄미움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남편의 원래 계획은 그해 늦봄이나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지만 이듬해로 연기되었어요. 그 이유는 신부의 재수생이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지인의 자식도 그 해에 재수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와 그 지인이 자식들의 재수 이야기를 나누다가 싸우게 되었나 봐요. 싸움의 끝의 결론은 그래서 내 자식과 내 자식 중에 누가 더 재수로 좋은 대학 하나 보자 이렇게 났거든요. 대학을 잘 가면 시어머니가 최신 휴대폰과 노트북을 준다는 공약에 시누이는 눈이 뒤집히고 과시하며 남들의 반응을 살피지만 혈통이 시어머니로부터 내려왔나 봐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떠세요? 시아버지와 우리 남편은 한 세트예요. 시아버지께서는 직장 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지내셨기 때문에 그 외의 일들은 부가적인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막내딸이 수능에서 실패하여 재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이 결혼을 미뤄야 하는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며 너무 놀라셨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부부의 결혼은 미뤄졌어요. 아마도 차남이 아닌 장남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 모양새일 것 같다는 시어머니의 강한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시아버님은 직장에서 승진을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써주세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갔다 이건데요. 그때 시어머니는 이겼다며 매우 기뻐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걸면서 아이고, 우리 딸이 수능 시험을 두 날 여전히 독감에 걸려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볼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말렸었지만 제 엄마는 말을 듣지 않고 죽을 상을 해서 억지로 시험을 보러 가더니 우리 딸이 창인회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니까 아휴. 결과는 아쉽지만 창인회보다는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상황에 처하신 모든 분들께 이야기했던 게 아직도 떠오르네요. 시누이가 독감에 걸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사실은 없어요. 한 번 기침하는 것을 그때 본 적이 없었죠. 아무튼 시댁은 조금 그런 취향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어른이 되어 명품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자마자 집안 형편상 명품 가방은 못 사더라도 먼저 명품 화장품부터 구매했던 것을 보면 그런 성향이 선천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누이가 대학생 시절 같이 식사하러 갔을 때 식사 후에 굳이 샤넬 립스틱을 테이블 끝에 놓고 누가 보나 싶어서 두리번거렸던 것만 봐도 이해할 만해요. 시어머니는 옛날에 옥수수만 먹다가 그렇게 변하셨다는 얘기도 들어봤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지만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를 보면 원래 성격상 그런 기질을 타고나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없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억척스럽게 살아있던 환경을 지닌 사람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진짜를 보고 자라왔던 사람이었기에 시어머니의 주장은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렸답니다. 아무튼 묘한 과시욕을 지닌 것과는 달리 시댁은 경제력이 그저 그렇게 사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기적이 시댁에 도래하게 되었죠.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얻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즉시 폭등하고 있던 시기에 이익을 얻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집안이었네요. 탄탄한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용기 내어 시도한 결과 성공적으로 돌아왔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던데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기쁨의 코를 높였어요.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서도 부동산 투자로 3억을 넘게 벌어들였죠. 그 이후로 시부모님은 일종의 두 번째 주택인 지방이나 시골 동네에 집을 구하시려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집 관련 다큐멘터리를 즐겨 시청하시고 유튜브에서 집 매물 소개하는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셨답니다. 그때쯤에 저도 유튜브에서 서현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가끔씩 아버지께서 유튜브로 매물 소개를 보시는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휴대폰 화면에 글자로 가득 찬 영상을 보시는 걸 보셨겠죠. 궁금해서 조사해보니 그것이 유튜브의 사연 채널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연 채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았더니 결국 사연 채널에서 매료되었어요. 결국 시댁의 성격 상다른 사람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할 때를 뽐낸다는 걸 아시겠죠. 시어머니께서 일찌감치 만만하게 점을 찍어 놓은 상대가 있었던데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그 상대가 바로 친족이었답니다. 일단 친정이 우리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산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가를 하셨고 또한 우리의 친정 엄마가 장사를 하는 사실, 그것도 건어물이나 나불랭이 같은 것을 파심에 대해 우리보다 월등히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최종 평가 도장을 찍으셨었고요. 의뢰한 사돈께서는 오랫동안 명절에 장사하러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려나 봐요.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이런 것이 삶이라는 거니까요.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어요. 비록 너희 친정이 그렇긴 하지만 편안한 시댁을 만나서 다행한 경우라고 생각해.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 때 아예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특히 부동산 때문에 돈을 얻은 이후로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꽃밭에 간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훌쩍 봤을 때는 더욱 무시당한 것 같았지요. 시아버지께서 그러한 상황을 캐치하시면 곧바로 당신의 삶을 잘 다루고 살아가세요라고 냉담하게 시어머니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다소 힘들지만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시면 소리도 못 질러요. 시아버지께서는 과거부터 휴식 없이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 오셨으니까요. 덧붙여 부동산에 흥미를 느낀 것도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내신 성과였습니다. 애초에 시아버지는 돈이 없었고 받으신 대출로 가능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기자에게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주버님과 시누이란 셋이 똘똘 뭉쳐서 과시욕을 부리기는 해도 미친 듯이 돌아가도 결국 집안의 1인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친정은 엄마 쪽의 아버지보다 훨씬 권력이 크며 덩치도 컸으며 목소리가 특히 아주 크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괄괄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써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셨습니다. 아빠가 조금 덜 무능하셨더라도 엄마는 힘든 가시밭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으셨겠죠. 제가 7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아빠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원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요.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여서 술로 그것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결국 아빠는 그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며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위해 공책과 연필은 물론 각종 필기구와 실내화 등이 필요했는데 집에 돈이 없었어요. 이웃들로부터 몇 가지 물건을 빌려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살 준비물은 알림장에 적혀 있는데 가지고 왔는데도 그것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어릴 적에도 그것은 큰 상처였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과 소통하는 게 어려운 아빠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한순간 눈물에 젖은 엄마를 바라보며 차마 준비물을 살 돈을 달라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알아요. 아이들도 어릴 때 집이 화목한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쳐서인지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서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돈을 벌어오시는 일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돈까지 모두 함께 고려하는 거죠. 제 친정 아버지는 사업가이셨는데 날려버리셨던 분입니다. 이것은 남성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남자들 사이에서 입양이 일어나곤 한다는 뜻이죠. 이를 바로 사업병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처음에 누구에게서 헛된 희망을 받아들이게 되어 사업을 하려는 결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잘못된 꿈을 품고 시작하셨어요. 돈을 다 털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신 뒤 망하셨죠. 그리고 사업이 망한 이유에 대해 어떤 변명을 내놓았는지 아시나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랬던 거야, 아들아. 성공한다면 벌려야 했는데 반이 너무 작아서 돈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조작이 너무 광범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았어요. 지인들과 친척들이 총동원되어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인과 동업을 했는지요? 엄마는 차라리 갈라서 혼자서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며 아빠를 극구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배의 기름을 바르게끔 도와줄 테니 기다려 주세요. 예의 바르게 기다리면 우리 집이 개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그냥 조용히 응원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이번에야말로 사업가로서 정체를 밝힐 테니까요. 아빠는 자신이 가득 차 있다고 외쳤지만 난 그때 여전히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중얼거리신 대로 했다. 그렇게 미쳤나 보다. 술을 마시는 그 버릇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서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아직도 술에 홀린 채 살아가는 그 버릇을 완전히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어린 반포원치도 없는 소리야.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통화한 동창이 아는 사람인 그 녀석과 동업을 해? 에이, 차라리 도둑놈에게 돈을 맡겨라. 경찰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도둑놈이 자수를 할지도 몰라. 하면서 기대를 할 수는 있잖아. 이건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내가 이런 것을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아직도 살고 있다니. 엄마가 일을 갈 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시에도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이 슬프게도 아빠가 아닌 엄마로 나타났죠. 돈을 다 물고 버린 사업이었고 망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사업한 동업자들은 아빠보다 먼저 발을 돌리고 도망쳤고요. 아빠는 큰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간단한 말로는 비대 파묻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업 실패로 인해 아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보다 더 술에 빠져 사시며 만취한 상태에서 소리 지르고 컵을 집어던지며 의자를 발로 찼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빠가 품었던 강한 술 냄새, 공포스러웠던 붉게 붓기 시작한 눈동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라도 이혼해달라고 아빠에게 호소했지만 거절당했죠. 오히려 아빠는 다른 남자가 생겼느냐며 억울하게 물었어요. 무척 가난한 집 아이가 되어버렸고요. 학교에서 솔직히 거지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이웃들이 제가 지나갈 때 불편한 말을 주고가는 모습도 많이 겪어봤죠. 간단히 말해 이과 악물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학교에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천 원밖에 없는 아이가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공부임을 저는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들어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구도 다 졌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문제집을 살 돈이 없어서 교무실 앞에 버려진 폐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몰래 가져와서 풀어보고 반 친구들이 버린 필기구를 훔쳐서 쓸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등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매일이 비참했습니다. 극에 같은 상황을 수습한 것은 모두 엄마의 공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빠가 돈을 빌린 사람 중 한 명으로서야. 엄마의 지인들과 외가 친척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엄마가 직접 찾아가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반드시 돈을 갚겠다며 약속을 했어요. 아빠는 자존심 때문에 정식 사과도 절대 안 하셨고 잘해보려다가 망한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해주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무정한 인간들이라며 돈을 빌려주신 분들을 향해 욕을 했었죠.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어디 쉬운가요? 고심 끝에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바람직한 선의로 행동한 것이었는데 아빠의 그런 태도에 모두가 분노하셨었죠. 엄마가 진심 어린 호소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참으로 큰 사다리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돈을 갚으며 돈을 갚겠다는 그 뜻을 보이기 위해 어머니께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판매를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인맥을 쌓으시고 소개를 통해 건어물 관련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이 조금 서툴러서도 친정 어머니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시고 그 일을 천명 삼아 눈부신 성공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받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이 되었고 처음에는 아버지가 용서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허들의 실이라도 계속 맡아서 하려는 모습의 엄마는 점차 아빠를 곁에 두게 되셨죠. 제가 수험생일 때 엄마는 무척 바쁘셔서 집에 붙어 계실 수 없었는데요. 아빠가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때 아침에 등교를 집에서 7시 반에 나갔는데 아침밥을 안 먹고 나간 적이 없었네요. 아빠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요리를 잘하셨느냐고요? 전혀 못하셨었죠. 그런데 제가 어차피 일은 아침에 입맛이 없으니까 밥에다가 작게 김을 싼 꼬마김밥 같은 걸 해주셨던 거예요. 수능날 도시락도 아빠가 싸주셨습니다. 마트에서 소불고기를 사오신 후 볶아서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주먹밥을 좋아했어요. 잘 짠 밥을 사용해서 촉촉하고 짭조름한 주먹밥이었거든요. 그 주먹밥을 제 수능날에 주셔서 그때부터는 솔직히 아빠랑 하루에 말 한마디만 나누고 아침에는 밥만 먹고 나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주먹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노력하던 저를 엄마가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얼마나 못난 남편이고 아빠였는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알게 됐어요. 아빠의 참회가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그 순간부터는 다시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아빠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술과 영혼을 작별하셨는데요. 개선하시는 집에 비지 않았을 때도 꾸준히 엄마를 도와주신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월이 흐른 뒤에 건어물을 판매하시면서도 열심히 일해오신 모습을 떠올려 볼 때 꽤 감격스럽습니다. 큰 규모의 오일장에서 고정 고객층을 갖고 건어물로 손님들을 대하는 엄마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부모님께서 지방의 두 번째 주택을 찾으시면서 가격 대비 합리적인 조건의 집을 찾다가 우연히 친정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하셔서 기뻤을 겁니다. 더구나 엄마가 건어물을 판매하시는 오일장과 인접한 지역이었다면 더욱 좋았을 테죠. 시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저는 엄마가 일하고 계신 장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혼자서도 엄마를 뵈러 잘 내려가는 딸이었고
남편이랑도 종종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5일장도 다 꿰고 있었네요. 세컨하우스를 장만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시부모님. 갑자기 거기서 영영 살게 되신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굳이 우리 친정 엄마가 계시는 5일장으로 발걸음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였겠나요? 5일장을 구경하고 싶으셔서요. 그럴 리가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 엄마 앞에서 우쭐대고 으스대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 같은 분은 아마 한 번쯤은 직접 친정 엄마가 일하시는 곳을 눈으로 보시고 내가 더 잘났다는 이상한 승리감에 도달하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미리부터 안달이 나셨을 뿐이라 바로 시어머니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지 못하셨더라도 아마 가까이 계실 기회가 있었다면 친정 엄마를 찾아가셨을 텐데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돈이 생겼다며 금삼첨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명품으로 세련되게 치장하시고 친정 엄마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날 오전에 시부모님 집 단체 카카오톡방에 셀카 사진을 올리시면서 오늘의 부티크 패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의 옷차림을 봤었죠. 부티크라는 표현은 보통 부르주아가 만든 표현이지만 아파트 이름인 푸르지오랑 혼동하신 모양이셨습니다.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도 시어머니께서 바카스라고 하시는 분이셔서 그럴 만했죠. 누가 봐도 명품이라는 것이 너무 뻔하게 나타나는 명품 로고가 있는 스카프와 작은 손가방, 양옆에 명품 로고가 달린 선글라스로 차려입으시면서 너무나도 뿌듯해하시는 걸로 보였어요. 그렇게만 생각했었죠. 시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명품. 패션은 정확히 그런 것이겠죠. 어쨌든 그런 차림새로 가는 목적지가 우리 집 친정 어머님의 가게 현장이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던 걸까요? 굳이 그곳까지 찾아오시리라고 예상해서 어머님께 미리 경고를 줘야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친정 어머님은 아무런 대비 없이 시어머니를 마주하셨어요. 그리고 제게는 갑자기 질러버렸다며 이걸 어떻게 해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여쭤보니 전화로 이야기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그 이야기 계속했어요. 바쁜 시간이 아니라서 친정 엄마가 정리하던 도중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대요. 어머나, 사돈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누구신가 했는데 사부인이시군요. 갑작스러워서 순간 못 알아보게요. 저는 맨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죠. 사부인이야말로 잘 지내셨군요. 아예 이쪽으로 내려오신다는 건지 아닌지 궁금했답니다. 아, 내려오시는 건 맞지만 또 어찌 보면 아니기도 하죠. 어디까지나 세컨드 하우스니까요. 별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웃음 우리 사돈께서는 떠돌이 장사꾼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별장 같은 느낌을 주시네요. 시어머니께서 선글라스를 올리시면서 호들갑을 떠시시는데 친정 엄마는 무슨 소린지 상황을 파악해 보려 하셨던 것 같고 호호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대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친정엄마를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선글라스를 위로 올리고 눈을 굴리며 사람들을 살피는 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친정엄마는 기분이 나쁘셨지만 참으셨다더라고요. 근데 장사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을 팔아서 장사로 자녀들을 먹이고 옷을 주고 키울 수 있었지만요. 지금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휴, 사모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웠는데 지금의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다 키워서 결혼시켰으면 그게야 제가 장사로 성공한 어머니인 거지요. 아, 그렇네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정말 사돈이 안쓰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로만 듣다가 이렇게 처음 사돈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한 번쯤은 배려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었다면 하지만 직접 가면 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과사돈께서 민망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쨌든 한 번은 괴로워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아이고, 안쓰러우신 일도 많으신데 제가 안쓰러우면 세상에 안쓰러울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사는지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못 사실 것 같은데 저는 괜찮고 아무렇지 않으니 마음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사돈 알카츠는 늙어가는 처지에 있어서요. 딱해서 보기 마음 아프네요. 사돈이 불쌍해서 아차가 오늘부터 자꾸만 사돈이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밟힐 것 같은데 아휴. 앞으로 저 어떻게 하죠? 저는 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데 사돈은 이렇게 후질근한 차림새로 건어물 장사판을 열고 계신 거 보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가혹하게 붉은 평안가라고 생각되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우리 집은 이미 가난한 집인데 여유통 같이 생겨서 평탄한 노후까지 걱정도 없으니 똑같이 태어나서 남에게 부럽지 않게 살며 명품도 걸쳐보고 누구나 억척스레 평생을 장사하느라 세상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 친정 어머니는 속으로 얘 인간이 어디서 뭘 잘못 먹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군요. 한약을 잘못 복용해서 정신에 착란이 오신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는 저를 통해나 시어머니의 스타일을 대강은 알고만 있었지 직접 저의 놀라운 면모를 보신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설마 누군가가 안에서 사람을 대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의 시어머니일 줄은 몰랐다는 말을 하고 나중에 우리 친정 어머니가 혀를 내두르셨어요. 웃기고도 씁쓸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이상한 소리를 반복해서 하시자 친정 엄마는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맥주를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는 정리할 만한 마땅한 대책도 없었죠. 보아하니 장사도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건어물을 팔아도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군요. 그래도 아예 돈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착한 며느리라며 귀엽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친정 어르신은 노염이 전혀 없다며요. 이게 정말로 노후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주 절약을 많이 해서 혹시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있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그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요. 이상한 것은 사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듣기 좋지 않은 말만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사부인의 원하는 바일까요? 어머, 아니에요. 사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지 사돈을 피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애처로움이 펄펄 솟구치면서 제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시장에 들어설 때부터 기분이 어떻게 이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곳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나는 백화점이나 가야 주제를 파악하겠구나. 아, 뭐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도 사돈은 이런 생기 넘치는 시장과 어울리는 분이라서 다행입니다. 너무 무리하면서 살지 마셔요. 장사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기셔야죠. 아, 죽어랍시고 열심히 매일을 살면 뭐 하나요? 누리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저 주둥어리는 쉽사리 다치지 않겠구만. 이래서 우리 딸이 나한테 자기 시어머니가 특이하다고 그랬던 거였구만. 전국을 팔도 다 돌아다닌 몸인데 살다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보네.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지금 저를 겨냥해서 하신 소리는 아니시겠죠? 시어머니께서 득달같이 붕괴하시더래요. 그런 다음 친정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섰고 그리고 막스가 가방이라고 하며 10개가량의 막가방이라 불리는 후줄근한 가방을 챙겨서 뒤적거렸어요. 그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을 시어머니 앞에 가져다가 비밀번호라고 말했죠. 어이, 내가 딱히 누리는 건 없고 아주 소소하게 때때로 이런 것 하나씩은 장만하고 삽니다만. 이따가는 이걸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뭐 나한테 주신 거 있었는데 벤츠 로고인데 아니 사돈이에요. 벤츠 타세요. 뭘 그렇게 놀래요? 기분 따라서 벤츠도 타고 아우디도 타는 거지. 레인지로버는 하도 잔고장이 나서 빌빌거리길래 처분해버리고 나는 기분이 꿀꿀할 테라면 캠핑카를 타고 아무 곳이나 휙 가버리는 게 내가 사는 안쓰러운 습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봐.
나를 보면 기분이 어떻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말문이 턱 막혔다는 표정으로 더 이상 대꾸조차 못하셨다고 해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얼어붙어서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처럼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대요. 친정 엄마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해 주셨대요. 명품을 자랑하며 다녀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제일 학고로 취급받는 것들만 최고가 되려 하고 있네. 어이, 조부주의에 밀리고 싶지 않다면 함부로 깝치지 마라. 나는 살아봤으니까. 돈이 맛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지랄을 떨지요. 강력한 공격도 없고 시어머니께서 그대로 쓰러지셨던 거죠.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듯 사라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괜히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셔서 연락을 주셨고요. 친정엄마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기뻤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지불하셨으니 억지로 담을 게 없는데 괜히 마음 쓰지 마세요. 잘 하셨어요. 속이 더 시원하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되네. 아니, 나도 그렇지만 내가 워낙 그간 집에 돈 많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지내고 싶어 했잖아. 내가 다 그릇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 뭐니? 저는 친정 엄마에게 거듭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워낙 친정 엄마가 뭘 어떻게 행동하시든 편을 들어드리는 딸이기도 있어요. 현장에서 충격을 받고 후퇴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당연히 뒤지셨죠. 저한테 확인 사살부터 받으셨어요. 진짜로 돈 많은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담담하게 여유 있는 정도라고 답변 드렸네요. 아니, 그게 말이 되니, 건어물. 시장에서 그게 돈이 되는 게 뭐니까? 납품도 하시고요. 우리 엄마는 원래 굉장히 바쁘셨거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가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정말 당황하셨어요. 납품 같은 본격적인 것도 하는 줄은 꿋꿋이 담겼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 남편에게 너도 이거 알고 있었니? 라고 물으셨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알고 있었다고 남편이 솔직히 대답했더니 시어머님이 거의 기절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또 어떻게 말하겠어? 라고 대답하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다. 처가가 돈 좀 있는 곳이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었다고 결국 그건 제 친정의 덕을 보지 못하고 사신 것 때문인 것 같다. 시어머니께서 무척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화를 내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 돈은 우리 집 돈이세요. 그 전에는 우리 엄마의 돈이에요. 어머님께서 참견할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에게 정중히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 요청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납부 끌어옴의 얼굴을 붉혔지만 사과는 안 하려고 하셨어요. 사과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냉정하지 않는 모습이 예전 친정 아빠를 떠올리게 했어요. 분명 제가 의도한 것과 달랐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수 없이 시어머니와 앞으로 안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셨고 저에게 시어머니 대신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과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엄청난 말씀을 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친정엄마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과를 하셨는데 친정엄마는 그 사과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대체 대가 누유라고 했냐? 안썩 유아하다며 그를 이야기한 것이라 봐요. 그런 기이한 여자야. 친정어머님이 대담하게 웃으신 걸 보고 나도 마음이 푹 빠져버렸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로부터 신용카드를 뺏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일 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누우셨다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니까 얼굴이 많이 여흥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친정살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아니에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속을 보기 싫어하시면서 알려줄 거면
무조건 범인은 당신이라는 말도 했었지. 그래서 입을 놀리는 생각은 못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앞으로도 친정의 재산이 있다는 걸 말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는 반드시 사달을 내는 말들이래. 숨기고 사는 것이 100번이나 1000번 나아라고 전달했고 저 또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었을 때 모처럼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작은 크로스백을 가지고 갔는데 형님이랑 시누이가 단번에 쳐다보더군요. 시누이가 그거 혹시 오래된 디올백 신상이냐? 면서 요즘 그거 인기 많던데 어디서 구했냐고 꼬치꼬치 묻자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줬다고요. 그러자 나의 눈빛을 읽은 남편이 너스레를 떨었죠. 와이프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게 남자의 진정한 행복인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찬쌀밥에 물을 섞어 먹어도 우리 와이프가 소고기를 먹고 나는 지갑이 비어 있어도 와이프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옳다고 생각해. 너도 내년 안에 결혼할 거라 했었지? 결혼 생활이 반드시 행복하길 바란다. 형수님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 남편의 말에 형님과 시누이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주버님의 표정을 살피니 내 동생이 왜 그러느냐는 듯한 신호를 보이지만 웃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쪽이 계속 조용한 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시어머니를 향해 묻는 듯한 눈짓을 했다. 아련한 눈길로 쳐다보시던 셈인데 한숨을 내쉬는 행위를 반복하시는지 시누이는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없었으니까요. 얼마 후에 황새를 쫓아가던 뱁새의 발목이 찢어졌어요. 아주버님께서 무리를 하시며 형님께 비싼 명품 가방을 사주셨거든요. 형님이 명품 백을 갖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자신보다 동생에게 뒤지고 싶지 않으셨던 아주버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죠. 무려 2개나 샀다고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샀던 아주버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카드 청구서가 오자 후회를 했던 거예요. 당연한 선택이었을 테지요. 곤경에 처한 아주버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녀도 신상은 피해 주실 것이라며 되도록 저렴한 것을 들고 다니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이유를 캐묻다가 그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남들보다 못한 것은 싫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도 싫으니까 제게 명품이나 브랜드 말고 웬만한 제품을 입는 게 좋다고 하시며 그렇게 하면 본인의 형편에도 맞으니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주버니의 말씀에 기가 막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상을 구입해도 타격이 없을 정도의 형편은 되어서요. 카드 할부금이 걱정이신다면 목돈을 마련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일단 차 트렁크에 있는 것부터 중고로 팔기도 하시라고요. 판매하시면 좋겠네요. 어차피 골프를 안 쳐요. 남에게 과시할 일이 있을까봐 차 트렁크에 골프 장비를 챙겨 다니는 아주버님을 젓가 비웃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입을 다무셨어요. 차마 그건 못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트렁크에 든 건 어쩌면 아주버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아주머니 쪽이 조금 조용해진 것 같다고 하면 제 착각일까 싶네요. 진심으로 조용해진 쪽은 아마 시어머니 쪽이었을 텐데요. 저에겐 항상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는데 얼굴은 예매로 굳게 다물려 있으니 봐도 희한한 인상을 받는군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많은 사정 때문에 쉽게 입을 열지 않는 시어머니의 심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연락하고 사연을 찾겠어요.